네, 이어서 72쪽 아래쪽에 있는 도시와 촌락의 관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와 촌락 비교해 보시면요. 도시가 이제 시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민 종사 산업 주로 도시는 2, 3차 산업, 2차 산업은 이제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차 산업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도시는 2, 3차 산업이 많다고 한다면 촌락 지역은 도시에 비해서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주 공간의 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요 의미는 그냥 어떤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냐면, 도시가 좀 더 중심지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촌락은 이 중심지의 영향을 받는 배후지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영향을 누가 촌락 지역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토지 이용 훨씬 더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들은 전반적으로 건물의 높이가 높죠. 다양한 용도로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촌락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면 촌락은 도시의 식량과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도시와 촌락은요,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엔 도시와 촌락이 상호 발전하기 위해서 도농통합시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광주 주변 나주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주 같은 경우가 혁신 도시의 모습과 그냥 촌락의 모습이 좀 섞여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이 같은 도시와 농어촌 앞에서 요즘에는 광역 생활권으로 만들기도 하죠.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가시면요. 그 전에 이제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 상호 보완적인 도시와 촌락의 관계. 그럼 도시란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이제 13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도시란 무엇일까? 먼저 도시화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도시화라는 건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 도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적 생활 양식이 보편화된다는 건데요. 촌락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도시에 생활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은 먹고 싶은 음식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그 음식을 해 먹는 게 아니고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배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때요? 간편하게 원하는 것들을 얻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적 생활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화 곡선으로 되는데요. 도시화율의 정도에 따라서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는 이렇게 도시화율,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전체 인구에서 도시에서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도시 인구 비율이 낮고요. 도시화 속도는 아직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촌락에 거주하는 경우 우린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이건 작년에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속화 단계입니다. 이촌 향도가 나타나는 시기죠. 그래서 급속도로 이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도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도시화율이 많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착 단계, 이제 선진국이 된 거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70%를 넘어서면 종착 단계라 부르는데요. 도시화의 증가율이 이제 점차 둔화되죠. 그리고 아까 이런 도시 문제 때문에 교외화가 발생하거나 또는 대도시권이 확대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 잠시 뒤에 살펴볼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60년대 활발한 이촌 향도에 의해서 도시화율이 급증하게 됐고요. 현재는 당연히 종착 단계에 해당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시대별 도시 발달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한번 정리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에 발달했던 도시들, 뭐 모든 친구는 아니지만 그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 친구들이 지난번에 그 같이 군산 다녀왔죠. 군산 같은 경우가 일제강점기 때 성장한 도시. 그리고 또 일부 친구들이 작년에 목포도 선생님이랑 같이 갔다 온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지역들은 한반도 식량 기지화 정책에 따라서 사실은 쌀 수탈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항구 도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제강점기 후기가 되면서 이제 병참 기지화 정책으로 이제 중국과 가까운 동해안에 있는 도시들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관북 해안 지역에 있는 청진 지난번에 비 안 오는 곳으로 들어보셨겠네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이제 광공업 도시로 발달한 모습이 나타나죠. 광복 후 1950년대까지는요, 뭐 이제 월남, 북한 동포 월남한다든지 해외 동포가 귀국하면서 인구가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촌형도 현상이 나타나네. 그래서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가 증가했다고 한다면 70년대부터는 지방 대도시가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공업이 우리나라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공업이 발달한 도시들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80년대 이후에는요, 서울 주변, 이제 서울이 대표적이니까 서울이나 부산 같은 이러한 대도시 주변에서 아까 말했던 이제 직접 불이익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인구가 서울 밖으로 또는 부산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때 위성도시가 성장하게 되고요.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우리는 교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가 정체되거나 이제 좀 낙후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죠. 네, 이런 내용도 정리하시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지 계층이라고 나오는데 중심지 계층은 그냥 크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지 중에서 좀 규모가 큰 중심지, 그러니까 서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저차 중심지는 뭐 서울보다 좀 작은 도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고차 중심지 같은 경우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재화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비자이지만, 만약에 나주라고 할게요. 광주보다 좀 더 작은 도시를 설정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높을 거니까. 나주 같은 경우는요, 어때요? 나주 주변에 있는 나주보다 더 작은 도시의 사람들은 오긴 오겠지만, 서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주에 와서 어떤 소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겠죠. 그래서 고차 중심은 더 넓은 배우지를 가지고 있어서 넓은 지역의 수요자, 소비자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차 중심지는 조금 더 좁은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 좀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표에 정리해 주세요.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 중심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수, 고체 중심지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백화점은요, 서울에는 있지만 나주에는 없어요. 하지만 중심지의 수, 서울과 같은 규모의 도시는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주와 같은 규모의 도시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죠. 또한 중심지 간의 거리는요, 고차 중심지들은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서울, 부산, 대구, 뭐 광주, 대전처럼 이렇게 규모가 큰 대도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반면에 저차 중심지들, 규모가 작은 것들은요, 이제 가깝게 붙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례로 보시면 고차 중심지 대도시라고 한다면 저차 중심지는 소도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도시 체계는 뭐라 하는 거냐? 이러한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관계를 이렇게 이제 서열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호작용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구 규모가 클수록 활발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인구 규모가 큰 도시들끼리는 상호작용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은요,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구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상호작용,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또는 서울 주변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은요, 부산보다는 인구 규모는 작지만 워낙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많이 하겠죠. 하지만 인구 규모도 작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전라남도에 있는 저 해안 도시들, 뭐 해남, 강진, 장흥 이런 도시들은 서울과 상호작용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사람의 수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도시간 상호작용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뭐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올 텐데요. 도시간 인적, 물적 이동, 사람이나 물건이 얼마나 이동하는가, 또는 도시간의 정보가 얼마나 이동하는가, 도시와 도시 사이의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상호작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구활동 보시면요, 거기 내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재는 이제 74쪽에 있는 지도인데요.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합시다. 도시 발달 두드러운 곳을 찾아보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자라고 한다면, 요 중에서는 어디? 요 수도권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곳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수도권에 특히나 서울이 성장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서울에서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주변에는 위성도시를 발달한다. 부산 주변에서도 예전에는 발달하지 않았던 여기 보니 김해나 양산과 같은 도시가 이제 위성도시로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위성도시나 신도시로 떠난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직접 분리 현상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은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같이 읽어보면서 봅시다.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도시의 상호작용은요,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도시 체계입니다. 인구와 기능이 서울에 너무나도 많이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현상,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나라는 종주 도시화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요. 우리나라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도시인 서울과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인 부산의 인구를 비교해 봤더니 부산의 인구 곱하기 2를 한 것보다 어디가 서울의 인구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서울에 굉장히 많이 집중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요, 과거 이제 60년, 70년대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요 수도권 지역과
남동 임해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경상남도에 있는 해안가 위주로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 두 지역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뭐 신도시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어때요? 지방 중추도시에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통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노력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지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70년대와 2015년 비교를 해봤더니 도시의 분포가 많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순위 변화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서울은 1위고요. 2위는 부산이긴 하지만 그 우리나라 아까 말했듯이 무슨 현상? 종주 도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종주 도시 현상이 그래서 서울의 그 인구와 2위인 부산의 도시 인구를 비교했을 때 부산 인구 곱하기 1을 한 것보다 서울 인구가 더 많다라는 거 이런 것들 종주 도시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좀 보자면요. 뭐 서울 이외에도요. 인천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원 그 다음에 고양과 같은 이러한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이 성장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예전에 1960년대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좀 많이 분포하고 있을 거예요. 뭐 마산, 목포, 청주, 전주 이런 지역들이 지방에 있는 중심 도시로서 순위권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사라진 편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들 또 그래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그다음 이런 그 경부축이라고 하죠. 서울의 경자, 서울 한자는 서울 경자예요. 그다음에 부산 그 경부축을 중심으로 도시 성장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종주 도시 현상 나타나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2015년에 10대 도시의 수도권 도시가 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규모에 따른 시군별 인구 비중이라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만약에 밑에를 이렇게 지워버리고 여기를 어디를 지을 거냐면요. 요 부분을 요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을 이렇게 지워버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지워졌다고 합시다. 이럴 때 어떻게 찾느냐라고 한다면요. 촌락적 성향이 강한 곳, 이게 시골이 많은 곳 같은 곳들 있죠. 왜 자꾸 이러니? 시골이 많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특성이 강하냐면 이렇게 군 단위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구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강원권이 상대적으로 촌락지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남권이에요. 그리고 충청도, 그 다음에 영남권 이제 경상도죠. 그 마지막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군인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100만 명 이상의 도시군 가지고 찾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갈고 찾아야 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군 지역에 사는 사람의 비중을 가지고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찾으시면 되고요.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시와 50만 명이 100만 명 사이죠. 그 다음에 20에서 50만 사이에 드는 서귀포시 이렇게 두 개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군 지역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군이 없다라는 걸로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도시화는 군이 없어서 도시화를 100% 제주권을 제외하면 수도권이 가장 높고요. 강원권이 제일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제 있는데 여러분들은 잠시 멈춤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멈춤했다 생각하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나온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역시나 고3 여러분들이 2년간의 학습이 모두 끝난 이유이기 때문에 수능의 문제가 무조건 다 쉽진 않아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어렵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만약에 선생님과 학습을 이어나가게 된다면 요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지금 참고로 3학년 언니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말하는 권역별 1, 2, 3위 도시들 한 20번은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권역별 1, 2, 3위 도시를 좀 정리를 하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 풀기 전에 이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권역별 1, 2, 3위 도시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먼저 수도권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강원권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뺐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서울입니다. 인구 약 현재 기준 94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인천이 300만, 수원이 120만 명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충청권 같은 경우는 대전이 가장 인구가 많은데요. 한 145만 됩니다. 인구가 좀 줄고 있어요. 청주는 85만 정도 돼요. 그래서 1, 2회 차이가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60% 수준, 대전에
한 10분의 6 정도가 청주다라는 거. 그 다음에 2위와 3위 보시면 천안이 65만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2위와 3위의 도시 그 인구 차이가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호남권 한번 가보도록 하죠. 호남권 같은 경우는요. 1위가 광주입니다. 역시 인구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2위인 전주랑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충청권과 호남권 구분할 때는 1, 2도시의 차이가 좀 더 많이 나면 호남권, 그리고 적게 나면 충청권이라 하셔도 되고요. 호남권 찾는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 여기 3위 도시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3위 도시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어, 호남권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들은 뭐 익산이나 춘천, 여수 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27만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지역의 3위 도시들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편이죠. 요거 가지고 좀 구분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영남권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도시가 부산과 대구가 있는데 이 두 도시의 인구가 꽤나 많다 보니까 이 둘의 차이가 별로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요걸 적어 놓으시고요. 그 문제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에 가시면 아까 1, 2가 나왔죠? 방금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2의 격차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3위가 뚝 떨어진다. 그럼 여긴 어디예요? 호남권입니다. 그래서 가는 호남권이에요. 나랑 다를 비교해보면 나 같은 경우 어때요? 2, 3, 1, 2의 차이가 좀 덜 나죠? 1, 2의 차이가 덜 나는 곳은 여기가 부산이고 여기가 대구인 영남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60% 수준 된다. 한 10분의 6 된다. 10분의 6이라는 건 5분의 3 정도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충청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어차피 이 셋 중에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호남권의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는 전주입니다. 전주기 때문에 전주는 광역시가 아니에요. 광주만 광역시죠. 두 번째는 가는 나보다 호남권이 영남권 비교해보면 영남권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나가 더 많다. 그 다음에 지역 내 총생산, 호남권과 충청권 중에서 현재 지역 내 총생산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은요, 충청권입니다. 나의 2위 도시, 영남권 2위 도시는 대구고요. 타의 1위 도시는 대전인데, 대구가 대전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보기는요. 보기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를 봤더니 가나 지역이 지금 이 지도에 표시된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요 지역은 어디 있냐면요. 부산 옆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경상도 지역, 경상남도의 지도예요. 그 다음에 나 지역은 여러분이 위치 테스트 준비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확인할 텐데요. 여기는 이제 부산이랑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죠. 여기가 어디냐? 바로 산청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산과 산청 중에서 양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학습 준비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위성도시 성격이 강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산청은 아까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다면요. 대도시와 멀리 떨어지는 전통촌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산의 특징은 찾자예요. 그러면 양산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합시다. 농가인구 비율 많지 않을 겁니다. 농가인구의 비율은요. 전통촌락인 산청이 높겠죠. 그래서 A, B, C 지워주시고요.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은 당연히 양산이 높겠네요. 도시적 성향이 강하고요. 인구 밀도는 역시나 양산이 높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이렇게 5번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네, 다음 내용으로 곧 돌아오도록